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대단원 마무리 부분 보시면 페이지 44페이지 있죠? 44라고 쓸까? 44페이지를 펼치시면요, 대단원 마무리가 나오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의 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선생님이 전에 말했던 거 기억이 나세요? 우리 현대시는 공부를 할 때요, 문학사를 알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김영랑이라는 시인이 나오죠. 김영랑이라는 시인은요, 1930년대 어디에 속하는 시인이었냐면요, 바로 시문학파라는 거에 속한 시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시문학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잠깐 안다면 나중에 김영란 시인의 다른 시가 나오더라도 김영란 시인은 이런 느낌의 시를 썼었지 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시문학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1930년대, 그러니까 우리 1920년대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 같은 집단적인 단체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집단적인 단체들이 일제에 의해서 해산이 되면서 뭐라 그랬죠? 5명, 6명, 7명 정도의 소그룹 정도의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됐죠.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은 바로 그 중에서 이제 모더니즘 학파에 속하는 거였죠. 그 중에서 이제 그 많은 학파들 중에 학파들이 많이 나왔어요. 1930년대 그러면서 그 학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문학파입니다. 바로 김영랑이 속해 있어요. 보시면 쭉 그죠? 김영랑이 속해 있는 학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이 학파는요 순수 서정시를 지향을 했어요. 바로 시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면 아름답지라고 하는 언어 예술적인 면을 강조를 했어요. 그 시를 예쁘게 다듬고 이런 거에 초점을 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영란 시가 딱 나온다면 김영란 시인의 시는 뭔가 시어를 예쁘게 다듬고 그런 시를 썼었구나, 그런 시의 경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시도 이제 그런 느낌의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시 역시요, 시문학파에 속했던 김영란 시인이 쓴 거기 때문에 시문학파의 특징은 바로 시어를 예쁘게 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를 보시면 좀 예쁘게 다듬었다라든지 아니면 모음이라든지 울림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쁜 거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것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나요? 바로 모란이 되는 거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죠. 한글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화자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모란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모란은요, 검색을 해보시면 요렇게 예쁜 꽃이에요. 엄청 예쁘죠? 오호호,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 꽃을 노래한 걸까요? 자, 보면 알겠지만 꽃을 노래했다기보다는 바로 화자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어떤 소망, 기다림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 자체로만 보고 먼저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시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정말로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기다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모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모란 꽃이었죠? 자, 이 꽃이 피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내가 바라는 소망, 뭐 기다림,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러면 모란이 피기 전에는 아직 봄이라는 얘기야? 봄이 아니라는 얘기야? 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봄이 왔어도, 진짜 계절적으로 봄이 왔어도 내가 생각할 때 봄은 바로 모란이 폈을 때가 바로 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모란이 이제 간절히 바라는 대상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꿈이 이루어진 거, 여러분들의 뭐 이제 진로가 정해진 거,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그토록 뭐 원하는 뭐 학교에 붙었어. 자, 그걸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붙기까지는 아직 나에게는 봄이 오지 않았어. 계절은 봄이 됐지만 아직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나에겐 봄이 아니야. 뭔지 알겠죠? 그렇게 화자가 간절히 바라는 이 모란이 피지 않는다면 바로 봄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바로 화자가 어떤다는 거야? 모란이 피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구나. 알겠죠? 시적 화제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모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모란이 졌네요. 그쵸? 자, 모란이 졌는데요. 자, 모란 꽃이 아까 꽃잎 봤잖아. 그림에서. 이 꽃잎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야. 자, 그냥 지는 것도 아니고요. 뚝뚝 떨어졌다고요. 자, 이것은요, 바로 음성 상징어죠? 자,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성어가 쓰였나요? 의태어가 쓰였나요? 의성어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들 이 꽃잎 떨어뜨려 보세요. 떡떡 이렇게 소리 나요? 여러분 아니죠. 무서워요. 그러지 마세요. 자, 꽃잎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지금 뚝뚝 이렇게 이 모습을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뭐가 쓰인 거야? 바로 의태어가 쓰인 거랍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걸 봤을 때 모란꽃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지금 뚝뚝 떨어졌다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요, 모란이 떨어진 이 서름, 슬픔을 바로 이렇게 뚝뚝이라는 의태어에서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잃어버린 그 느낌, 모란이 떨어진 그 절망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돼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바로 뭐? 바로 뚝뚝이라는 의성어래. 내가 의성어라고 했잖아. 뚝뚝이라는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태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 상실감이 조금 더 크게 부각이 되었다. 자, 그래서 모란잎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이렇게 슬픈 날, 이렇게 모란이 지게 되면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그렇죠? 모란이 떨어져 버렸는데, 모란이 없는데, 그러면은 비로소 나는 봄을 잃어버린 것이다. 봄이랑 이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서러운 감정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란이 피어야만 봄이 오는 거고 기쁜 거야. 알겠죠? 근데 모란이 떨어지면 봄이 안 온 거야. 나는 이제 봄이랑 멀어진 거야. 그래서 슬픈 거야.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월 어느 날 굉장히 덥죠. 5월달에 그 하루 무덥던 날,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더워 죽겠어요. 그렇죠? 무덥던 날에 자, 떨어져서 누운 꽃잎마저 아까 뚝뚝 떨어졌잖아. 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이제 꽃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나의 모란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자, 화자는 절망에 빠지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모란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로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내가 지금까지 모란을 기다려왔던 나의 이 보람이 모란이 없어졌으니까 사라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란이 피었을 때 나의 그 보람을 잃어버리고 시적 화제의 소망도 사라진다는 거야. 모란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완전히 자취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결이 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좀 되죠? 보시면 어떤 게 연결이 돼요? 자, 화자가 그토록 기다리는 모란, 이 모란이 와야만 나에게는 봄이 오는 거죠. 이 봄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내 보람, 그렇지? 이것들이 전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란이 떨어져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 모란이요. 지고 말면요. 바로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한 해 동안 살고 있는데요. 내 한 해가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없다면? 모란이 없으면 내 한 해는 아예 의미가 없어. 이 사람은 모란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꽃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뭔가 바라고 있는 간절한 소망, 뭔가 바라고 있는 간절한 기다림,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란이 지고 말면 나에게 있어서 그 모란이 사라지고만 말면 내 한 해는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극단적인데? 자,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 자, 모란이 지고 나면 한 해는 다 가버린 거고, 바로 360날.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360날, 이게 며칠이에요? 이거 360날이니까 바로 360일이죠. 1년은 며칠이에요? 바로 365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365일, 1년 동안에서 자, 5일을 뺀, 5일은 바로 모란이 피어있다가 진 기간이겠죠? 그 뺀 나머지 360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았던 거는 바로 뭐야? 아주 좋았던 거는 뭐냐? 바로 모란이 있었던 바로 5일간만 좋았고 그 나머지 있죠. 모란이 있었던 그 5일간을 뺀 나머지 360일 동안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동안은 계속 울기만 한다는 거야. 봐봐. 한양 항상 이 내가 늘 섭섭해서 우옵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란이 있는 날 빼고는 그 나머지 날은 항상 운다라는 거야. 계속 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슬프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루 종일 널 생각하고 있어 라는 것보다 나는 하루 24시간 동안 널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게 된다면 그 너를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좀 더 강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섭섭한 이 마음이 좀 더 강조되죠, 여러분. 자, 그런데 360일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과장된 느낌이 있죠. 딱 보시면 알겠지만 360일 동안 우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그만큼 슬프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과장법이 쓰였다. 자, 그런데요, 지고 나서 이렇게 슬퍼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모란을 잃고 서러워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었죠. 자, 근데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모란이 피기까지는 다시 기다린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엇을요? 바로 찬란한 슬픔의 봄을 갖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집에 엄청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거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역설법이 뭐예요? 역설법. 자, 역은 이제 거스르다는 거예요. 설은 이제 말씀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거스르는 법, 뭔 말이에요? 자, 겉의 표현에 모순이 있는 것을 역설법이라고 해요. 발음이 안 되네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표현해요. 바로 모순이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나온 것처럼 찬란한 건 어때? 좋은 거죠. good. 자, 슬픔은 어때? 나쁜 거죠. bad.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거하고 나쁜 게 지금 같이 있죠. 의미상 모순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찬란한 거는 뒤에 좋은 게 와야 될 텐데 슬픔이라는 나쁜 게 왔잖아요. 둘 사이가 모순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런 걸 역설법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모순이 일어나기만 한다. 에서 끝이면 이건 그냥 헛소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역설법은요. 바로 이 속에 어떤 걸 담고 있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역설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거스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의 충돌을 통해서 이 말을 넘어서서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넘어서서 이 말을 넘어서서 바로 이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이 역설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냐? 자, 일단 이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봄인데요? 바로 찬란한 슬픔의 봄인 거예요. 야, 왜 찬란한 거야? 왜 이 봄은 찬란찬란 좋은 겁니까? 바로 모란은 언제 피죠? 봄에 피죠? 자, 모란이 피니까요. 자, 모란이 피니까. 자, 꽃이 피니까. 이거 써볼까요? 꽃이 피니까. 꽃이 피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봄은 찬란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슬픈 날이기도 하죠. 왜냐면 나중에 이 봄에 또 꽃이 어떻게 됩니까? 꽃이 지니까요. 알겠죠? 꽃이 필 때는 나에게 있어서 봄은 찬란하지만 꽃이 또 지기도 하니까 봄은 또 나에게 있어서 슬픈 날이라는 거야. 자, 이런 의미, 이런 진리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표현을 모순된 표현을 썼구나. 그래서 이게 역설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 여기에는 또 도치법이 쓰였어요. 앞뒤가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자, 보시면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거 목적어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가쁜 문법 시간. 목적어죠. 을을이 붙었으니까. 그럼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나는 아직 여기에 들어가야 되네. 그렇지.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는 게 원래 문장이죠. 자, 근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새끼였죠. 자, 이것을 도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썼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죠. 뭐를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거보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고 한다면 아 기다리고 있구나. 이 슬픔의 봄을요. 이렇게 뒤에 있는 내용이 강조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표현하는 것을 도치법. 왜?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 기출에 뭐 나왔었지 기출에 수미상관의 방법이 쓰였답니다. 자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자 이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미상관 이게 머리 숫자죠. 이게 꼬리예요. 꼬리. 그래서 운문문학에서 첫 번째 연이나 행을 마지막 연이나 행에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왔다가 이것이 다시 마지막에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미상관.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수미상관이 있었을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선생님 좀 지우겠어요. 너무 지저분하죠? 이렇게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워볼게요. 싹쏙쏙쏙쏙 이렇게 지워보고 이제 수미상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너무 낙서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 문장과 이제 뒤에 문장이 반복되는 거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수미상관 어디에 드러나 있을까?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겠죠? 바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머리에 나왔던 문장이 뒤에 또 나오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완전히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것을 바로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미상관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자 바로 밑에다가 필기를 해놨답니다. 바로 반복이 되죠. 어쨌든 두 개가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반복은 뭐라고? 운율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운율감이 생긴다. 자 그리고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했으니까 바로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위에 한번 나왔다가 아래 한번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시작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효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적인 구성에 안정감을 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모란이 필기까지는 지금 지문의 내용을 했네요. 하지만 끝났다? 끝난 것이 아니다. 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어서 봅시다. 자,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 정리된 걸 볼까요? 자, 보시면 자유시죠? 자유롭게 썼으니까 정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서정시 맞죠? 자, 기다림의 정서 이런 거잖아요. 자, 그리고 성격은 낭만적이라고 하고 유미적이라고 하는데 미가요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아름다움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유미적이라고 해요. 아까 말했죠. 김영란 시인이 뭐라고 했죠? 1930년대 시문학파라고 했었죠.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미적인 표현이 유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긴 했는데요. 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어를 보시면 뭐 있을 테요 라든가 뭐 잠길 테요 라든가 뭐 이런 표현이 쓰였잖아요. 이렇게 뒤에 게 반복이 되면 가군이라고 했었죠. 뭐 이런 언어를 좀 다듬었다라든지 아니면 웁니다 이렇게 하자 우옵내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좀 이렇게 언어를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쓴 게 바로 시문학파의 특징이었어요. 아름다움을 언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다음은 봄에 피는 화려한 꽃인 모란을 소재로 소망의 실현에 대한 바로 기다림을 표현했다. 기다림, 그쵸? 작가가 모란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자, 어떻게 나와있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만 줄을 그어봅시다. 이 시는요, 바로 이거죠. 기다림, 그리고 상실로 인한 슬픔. 기다렸어요. 모란을 기다렸다고요. 하지만 모란이 지고야 말았죠. 그럼 난 너무 슬퍼요. 하지만 그 슬픈 것은 끝나지 않지. 다시 나는 기다릴 테요. 나는 아직 기다릴 것이야.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난 모란이 피기까지 다시 기다릴 거야. 근데 기다리고 나면 또 다시 모란 지겠죠? 또 슬프죠. 그러고 나서 지고 나도 나는 슬퍼하지 않겠어. 다시 기다릴 거야. 아시겠죠? 똑같은 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거를 바로 순환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지워야지. 지워버리기 경찰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환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봄과 피어나는 모란의 결합인데 시적 화자에게 있어 봄이라는 것은 기쁘기도 하죠. 모란이 피니까요. 하지만 또 모란이 져버리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나오죠. 모란이 덧없어져 버리고 말리라는 예감 때문에 또 슬프기도 해요. 그러니까 봄은 이중적이라는 거야. 화자에게. 꽃이 피니까 모란이 피니까 즐겁기도 해. 하지만 모란이 또 지기도 해. 그러니까 슬프기도 해.
해.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하지만 모란이 지는 것은 다시 기다림으로 다시 이렇게 가는 순환의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바로 어떤 표현으로 나타냈다? 바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구나. 알겠죠? 이거 다 했던 거니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제재는 모란이고요. 주제는 역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그 소망이 바로 뭐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바로 모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란이 핀다라는 것은 이제 시적 화제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어떤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라고 했죠. 슬픔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눈에 안 보이죠. 슬픔 파란색이에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 관념을 어때? 찬란한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관념을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라는 거 하나 체크. 자, 그리고 우리 계속 했죠?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표현 바로 역설법 어디에 나와 있었다고? 마지막에 찬란한 슬픔의 보물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다 강의가 끝났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생규 장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생규 장전은요, 사랑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겠죠? 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재밌는 마음으로 이생규 장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